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대왕 하면 뭐랄까 늘 성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군주.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천재 집단, 지편전이 있었고요. 이 둘의 만남, 보통 아주 아름답게 그려지죠. 그런데 오늘 저희는요, 이 빛나는 모습 뒤에 가려진 이야기,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세종대왕과 지편전, 성과의 빛, 과로의 그림자인데요. 이걸 토대로 지편전이 정말 목과적인 연구 공간이었는지 아니면 기록처럼 뭐랄까 조선 판 실리콘밸리 같은 아주 치열하고 때로는 혹독했던 곳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혁신 현장.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이상적인 이미지 너머에서 세종의 리더십, 또 지편전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 대단한 성과 뒤에는 어떤 인간적인 대가가 있었는지 이걸 알아보는 거죠. 특히 왜 세종은 그 천재들을 그야말로 극한까지 몰아붙였을까? 이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 질문이 사실 핵심이죠. 위대한 업적 뒤에는 항상 복잡한 현실, 또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지편전 학자들 생각해보면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휴일도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지식 생산 공장.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조직 문화나 성과주의의 어떤 원형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종 리더십의 빛과 그림자, 그 양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편전이라는 조직 그 자체부터 좀 파고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연구하고 경전이나 역사 강론하고 또 왕이 뭔가 물어볼 때 대비하는 거였죠. 기본 틀은 중국 한나라 제도를 좀 참고하긴 했는데 운영 방식은 철저히 조선 현실에 맞게 바꿨어요. 규모나 구성원은 어땠나요? 당대 진짜 최고 엘리트들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처음에는 한 10명으로 시작했고요. 필요하면 30명 넘게 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0명 정원으로 운영됐어요. 재학 이상 높은 자리는 좀 명예직 성격도 있었지만 실제 연구나 운영은 부재학이라는 직책이 총괄했습니다. 학사 자격은 재능이랑 인품, 이걸 다 갖춘 젊은 문관들한테 주어졌는데요. 실제로 거쳐간 사람이 한 96명 정도 되는데 그중 거의 절반, 한 46명이 과거 시험 상위 합격자였고요. 와, 절반이나요? 네, 그중에서도 16명은 장원급제자였어요. 16명이요? 장원급 제자가? 이야. 그렇죠. 그래서 장원급제자 16명에 거쳐간 연구기관 이런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세종은 이렇게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다른 데 잘 안 보내고 오랫동안 지편전에만 묶어두는 그런 뭐랄까 인재 독점 전략을 쓴 거죠. 인재 독점이요? 네. 이게 강력한 싱크탱크 만드는 데는 좋았겠지만 또 학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경험 쌓을 기회가 좀 제한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만 시키진 않았겠죠. 연구 환경 지원이나 특별한 혜택 같은 건 없었나요? 요즘 말로 하면 복지 같은 거요. 물론 있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책들 아주 많이 사거나 인쇄해서 갖춰놨고요. 특히 사과독서라는 제도가 중요했어요. 사과 독서요? 네, 일종의 유급 연구 휴가 같은 건데요. 학자들이 업무에서 딱 벗어나서 조용한 절 같은 데서 오로지 책 읽고 연구만 할 기회를 나라에서 준 거죠. 요즘 대학의 연구년이나 기업 교육 지원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연구년 같은 거. 네, 다만 이게 진짜 온전한 휴식이었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예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학자들이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인재들이었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이런 분들이 다 20대에 발탁됐거든요. 비교적 나이가 좀 있었던 최만리, 이분도 나중에 47에 돌아가셨는데 또 하이지, 이분은 40대에 사형당했지만 이분들도 다 젊을 때 여기서 활동했죠. 기본적으로는 양반 가문 출신이 많았지만 중요한 건 성리학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요? 네, 수학, 천문학, 의학 이런 당시에 필요했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다학제 연구가 가능한 융합형 인재 집단이었던 셈이죠. 와, 듣고 보니까 오늘날 최고의 인재들 막 스카우트해서 혁신하려는 기업들 모습하고 진짜 비슷해 보이네요. 단순히 모으는 걸 넘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또 유지했을까?
사과 독서 같은 게 있긴 했지만 과연 그걸로 충분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조직은 인재 확보나 육성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인재들이 모인 곳의 하루는 과연 평범했을까요? 지식 생산 공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진짜 상상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록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선시대 관리들 보통 근무 시간이 새벽 5시에서 7시 묘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서 7시 유시에 퇴근했어요. 네. 집현전 학자들도 기본은 이걸 따랐죠. 근데 문제는 휴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휴일이요? 네. 공식적으로는 열흘에 하루 쉬는 게 전부였고요. 뭐 왕이 특별히 쉬라고 하거나 경연 없는 날 아니면 쉬기 어려웠습니다. 숙직이나 야간 연구도 그냥 일상이었고요. 세종시대 자체가 좀 워커홀릭의 시대라고 할 만큼 왕부터 신하들까지 과로가 좀 만연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장영실 같은 기술직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재택근무를 시켰다는 기록도 있던데요. 이건 좀 쉬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압박이었을까요? 그 1426년 기록 말씀이시죠? 네. 표면적으로는 세종의 학자들이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몇몇 학자들한테 집에서 글 읽으라고 명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냥 휴식이나 배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역시. 사실상 사무실 대신 집에서 강제로 특정 책들을 읽고 연구하게 한 거니까요. 일종의 원격 근무이자 그냥 업무의 연장이었던 거죠. 성과 보고는 당연히 해야 했고요. 하하. 그렇군요. 학습에 대한 압박도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은 그냥 연구 과제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읽어야 할 책 목록까지 딱 정해주고 열흘마다 시험을 봤어요. 열흘마다요? 시험을? 네, 매일 읽은 분량, 내용 기록해서 월말에 보고해야 했고요. 시험 결과 제일 좋은 답안은 세종한테 직접 보고됐습니다. 근데 이 시험 범위라는 게 뭐 경학, 사학, 철학, 문학 작품, 거의 모든 인문학 분야를 다 포함했어요. 정말 끊임없는 학습과 평가의 연속이었죠. 와, 게다가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연 말고도 왕세자 교육하는 서연도 맡아야 했고요. 또 명나라 같은 데 보내는 외교문서 작성, 새로운 법령 초안 만들고 검토하는 일, 고전 번역하고 역사서 편찬하는 작업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밤에는 번역하고 낮에는 경연 나가고 틈틈이 외교문서 썼다. 뭐 이런 식의 묘사가 그냥 흔하게 나와요. 3중고, 4중고를 겪었던 거죠. 이야,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인간적인 대가인 것 같아요. 과로로 쓰러지거나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난 사례들도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죠. 네,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숙주 같은 경우는 집현전 시절에 밤새 책 읽다가 병을 얻었다 이런 기록이 명확히 있고요. 그렇게 과로로 몸이 약해졌는데도 충신은 편안함만 찾지 않는다 이러면서 힘든 일본 사행길에 자원하기도 했어요. 대단하면서도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또 성삼문 38, 박팽년 40, 하의지 40대 이분들은 나중에 세조 때 단종 복위운동 때문에 처형되긴 했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40대의 생을 마감했다는 점은 좀 주목해 볼 만해요. 젊은 시절 집현전에서 극심한 지적 노동이랑 스트레스가 이분들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순 없죠. 그럴 수 있겠네요. 심지어 한글 창제 반대했던 보수적인 학자 최만리, 이분도 47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했는데 당시 기록은 없지만 후대 연구자들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현전 핵심 인물 다수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건 당시 환경이 얼마나 고됐는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이런 번아웃 현상?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 같아요. 요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들 있잖아요. 스타트업이나 연구소, 컨설팅 펌 같은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똑같죠. 낮에는 회의하고 발표하고 밤에는 보고서 쓰고 자기 개발하고 재택근무가 가끔은 휴식이 아니라 그냥 업무 연장선일 수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일과 학습 그리고 휴식의 균형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군으로 기억하는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학자들을 강하게 밀어붙였을까요? 단순히 그냥 성과에 대한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떤 국가적, 정치적 배경이 있었을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무엇보다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지식 생산. 이게 정말 절실했습니다. 조선이 막 건국된 초기잖아요. 유교 이념에 따라서 국가 의례나 제도를 싹 정비해야 했고, 특히 강대국인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러려면 최고 수준의 지적 능력이 아주 집중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집현전이 바로 그 핵심 엔진 역할을 한 겁니다. 정책 자문, 문헌 연구, 법 고치고, 외교 논리 만들고 다 여기서 했으니까요. 네, 국가 시스템 구축. 중요했겠네요. 둘째는 핵심 정보와 인재를 통제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현전 학자들은 한번 뽑히면 다른 부서로 거의 안 가고 내부에서만 승진하는 좀 폐쇄적인 경로를 밟았거든요. 이게 세종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실행할 핵심 전문가 그룹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실제로 학자들이 너무 힘들거나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려고 해도 세종이 허락 안 해준 경우가 많았다는 기록이 이걸 뒷받침하고요. 정보 독점과 권력 유지. 이건 좀 날카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게 세종의 주된 의료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라 운영에 필요한 인재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나타난 부수적인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세종 마음속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단정하긴 어렵죠. 효율적인 인재 활용, 그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한 곳에 딱 모아놓고 외부 교류나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왕이 직접 그 성과를 관리하고 통제했다는 점, 또 사직 요청도 잘 안 받아줬다는 점,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단순한 효율성 추구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핵심 인재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치적 의도. 셋째는 세종 개인의 학문적인 성향인데요. 아주 폭넓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융합하는 걸 극도로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세종은 학자들한테 유교 경전뿐 아니라 시나 역서서, 심지어 장나라 문인들 문집까지 읽게 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지식을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토론하길 장려했어요. 이게 그냥 교양 쌓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 분야 지식을 실제 국가정책 만들고 문제 해결하는 데 써먹으려는 실용적인 목적이 강했던 거죠. 실용적인 목적이요. 네. 그리고 넷째는 아주 명확한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열흘마다 시험 보고 1등 답안 왕이 직접 평가하고 매일 독서량 기록해서 보고하게 한 거. 이게 학자들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뚜렷한 시도였어요. 이거 오늘날 기업에서 쓰는 KPI, 핵심 성과 지표랑 그 기본 아이디어가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KPI요? 600년 전에요? 그렇죠. 목표 설정, 정기평가, 결과 보고라는 틀을 이미 그때 활용한 셈이죠. 그런데 이런 극한의 워크로드는 학자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었다면서요? 세종 본인도 과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세종 역시 이 과로 왕국의 꼭대기에 있었어요. 재위 후반으로 갈수록 건강이 확 나빠졌는데요. 특히 즉위 20년 차 이후로는 심각한 눈병, 다리 통증, 아마 당뇨 합병증으로 보이는 여러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만 52세라는 당시 기준으로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52이요. 예, 과로로 건강이 이미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에서도 훈민정음 반포 같은 큰 국가 사업들을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니까 왕세자한테 일부 국정을 넘기려고 시도도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고요. 리더 스스로가 그렇게 극심한 과로 상태였으니 조직 전체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세종의 리더십이 분명 나라 발전에 강력한 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과 지상주의가 개인의 건강이나 삶을 어떻게 갉아먹을 수 있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리더가 앞장서서 과로하는 문화, 이게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맞습니다. 혹시 지금 리더 자리에 계신 청취자분이 있다면 현재 우리 조직 업무 강도는 괜찮은지, 혹시 특정 팀원에게 너무 부담이 쏠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인 내 건강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원이 이직하고 싶다고 할 때 그걸 존중해주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도 중요할 거고요. 자, 이제 그 결과물들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런 엄청난 압박과 희생 속에서도 지편전이 남긴 업적들 정말 대단했죠. 그 성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지편전이 공식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한 36년 정도, 1420에서 1456년으로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 성과는 정말 방대하고 또 중요합니다. 몇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니 해도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어학 연구겠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이죠. 1443년에 창제 발표하고 1446년에 반포하기까지 세종이 주도했지만 지편전 학자들과의 협업, 연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운유의 언역, 이나 용비어천과 주해, 그리고 훈민정음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문자를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죠. 이건 단순히 글자를 만든 걸 넘어서 지식 전달 방식을 혁신하고 잠재적으로는 사회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혁명적 시도, 맞는 말이네요. 둘째는 아주 방대한 역사서와 국가의례서를 편찬했다는 겁니다. 고려사 전료같이 이전 왕조 역사를 정리하고 태종실록, 세종실록 편찬의 기초를 닦는 등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역사기록 사업을 주도했어요. 또 유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의례 관련 책들도 많이 편찬해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했고요. 역사와 시스템 정비군요. 셋째, 의학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433년에 나온 향약 집성방이나 1445년에 완성된 방대한 의학 백과사전 의방유취 편찬에는 지편전 학자들의 직접 노동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전통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거죠. 또 장영실 같은 기술 관료들과 협력해서 치국이, 자경루 같은 과학기구 개발하고 관련 이론 만드는 데도 학문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과학 기술까지요? 정말 다방면이네요. 마지막으로 문학작품 번역이나 윤리서적 간행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삼강 행실도나 효행록 같은 책들을 그림이랑 같이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유교 윤리를 쉽게 알리려고 했고, 또 중국의 좋은 문학작품들을 번역해서 문예부흥에도 기여했죠.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식 생산 공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과물들을 쏟아낸 겁니다. 정말 눈부신 성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듯이 그 빛나는 성과 뒤에는 너무나 큰 대가가 따랐어요. 학자들의 번아웃, 건강 악화, 그리고 정치적인 비극까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숙주가 과로로 병들고 쇠약해진 것,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같은 지편전의 젊은 피들이 30에서 40대에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돼서 처형당한 비극, 1456년, 그리고 보수적 입장에서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최만리가 47세에 사망한 사실 같은 것들, 이게 지편전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죠. 네. 이분들의 죽음이 전부 다 과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젊을 때부터 계속된 그 극심한 업무 부담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 이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세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 1456년 단종 복위 사건을 계기로 지편전을 없애버립니다. 폐지했군요. 네, 지편전 출신 학자들이 그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이건 지편전이라는 강력한 지식인 집단이 언제든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세조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지편전 내부에서도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반대나 번역사업 방향을 둘러싼 의견 대립 같은 그런 정치적인 긴장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세종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걸 누르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피로나 갈등 역시 지편전 해체의 한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이거 마치 오늘날 극한의 경쟁에 내몰린 조직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패턴 같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큰 프로젝트 성공 뒤에 숨겨진 핵심 인력의 이탈, 번아웃,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요. 지편전 사례가 그냥 60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우 정확한 지적이세요. 특히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이나
높은 연봉만큼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요구하는 로펌, 컨설팅 펌 같은 곳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화려한 성공이나 혁신의 아이콘, 그 이면에는 높은 이직률, 만성적인 번아웃, 구성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면에서 집현전은 국가주도 혁신의 빛나는 성공 사례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지속 가능성을 간과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경고. 의미심장하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높은 성과 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같이 달리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 육체적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이게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성공의 주역들이 다 소진되거나 떠나간 뒤에도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집현전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리더의 입장에서 혹은 구성원의 입장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언제 밀어붙여야 하고 또 언제 숨 돌릴 틈을 줘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중요한 원칙은 보이는 것 같아요. 리더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를 요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이 가진 능력의 한계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거죠. 세종은 분명 성과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결과적으로 과로를 유발했지만 동시에 사과독서 제도나 비록 불완전했지만 재택근무 같은 제도적인 배려를 시도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죠. 핵심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업무 강도나 방식을 조절하고 팀 전체가 번아웃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 균형 감각, 이게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이요.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단순히 과정상의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그냥 넘겨버리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기억하고 보듬어주는 문화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조선 문화의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병마에 시달리거나 정치적 격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딱 끝난 뒤에 그 과정에서 소진된 구성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살피고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제공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업무를 다시 설계하는 노력,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의 달콤한 열매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도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진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일 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광스러운 혁신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경고의 유산일까요? 저는 명확하게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요? 네. 집현전은 세종시대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한 빛나는 지적 성취의 상징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로 왕국이라는 세종시대의 또 다른 얼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탁월한 성과와 극심한 번아웃이 공존했던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교훈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과는 결국 사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무리 발전해도 성과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니까요. 네, 사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오늘 대화를 통해 세종시대의 지식 생산 공장이었던 집현전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같은 눈부신 업적 이면에는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진 극한의 과로, 젊은 천재들의 안타까운 희생, 그리고 위대한 군주 세종조차 피할 수 없었던 번아웃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성취는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사람을 무슨 소모품처럼 여기는 조직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장기적으로 생존하거나 발전할 수는 없어요. 집현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집단 지성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탁월한 성취의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인간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시스템의 명백한 한계와 위험성,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조직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과도한 업무 부담과 기대를 지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잠시 멈춰서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한 번쯤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조차 과로의 대가를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성과란 무엇인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